자, 20년대인데요. 20년대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쌀을 일본이 가져가요. 쌀. 그러니까 1910년대는 뭘 가져가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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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배운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땅. 1920년대는 쌀. 1930년대는 다. 그래서 땅, 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 쌀, 다 가져간다. 쌀을 좀 볼게요. 쌀. 쌀.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되는데 이제 여기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쌀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계획 이런 뜻이에요. 쌀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계획. 그러면 쌀 생산량을 왜 증식시키려고 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 많이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증식 계획을 실시한 겁니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가 되는데 요 34년이라는 연도수가 여기에 좀 안 맞죠? 주의하라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은 우리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에서는 20년대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20년. 산미 증식 계획은 20년부터 34년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산미증식 계획은 나중에 40년에 다시 재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가 안 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4년부터 40년까지만 끊겼다가 40년부터 45년까지 또 다시 되거든요. 자, 배경을 한번 보는데 이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 상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일본은 우리 근대사를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러일전쟁이 아주 굉장한 전쟁이었는데 일본은 이렇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제국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시작해서 1905년에 끝나거든요. 근데 계속 전쟁 물자를 만들었어요, 일본이. 그러다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이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만들어놨던 전쟁 물자를 엄청나게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의 최대 호황이 시작됩니다. 이제 불타는 일본 경제가 이제 만들어지죠.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요.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와 일본 경제는 얼마 정도 차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50년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딱 이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910년대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대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50년 차이 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본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5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말이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물자를 엄청나게 일본이 팔았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팔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종전 이후에 일본은 경제 호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쟁 기업들 뭐 미쓰비시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업들이 정말 이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일본 경제를 선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은 덩치가 커지면 공장을 계속 증설하죠. 왜냐면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니까. 뭐 돈이 있으면 공장을 짓고 또 투자를 해서 또 자본을 더 덩치를 늘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기업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200억이 났어. 200억 이러면 막 깎아서 먹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200억을 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400억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나라 1960년대 때 발생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의 공업화가 일어나니까 농촌을 떠나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시로. 공장으로 취직을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게 1920년대 일본을 이해해야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 이따가 이게 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가 일어나고 이 공업화 속에서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는 거야. 이촌향도는 한자 그대로 뭐라고요?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본 곡물 생산량이 하락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쌀값이 이제 폭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계획을, 자,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쌀을 좀 많이 생산해서 일본에 쌀을 공급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산미증식 계획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아주 진짜 제일 중요한 모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를 경영한 이유는 자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든. 우리나라야 뭐 뒤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고, 자국의 문제를 식민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생각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산미증식 계획이 매우 중요한 거야. 한번 시도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지. 목적을 한번 보죠. 일본 자국의 쌀값 안정화를 위해 조선의 쌀을 수입하는 겁니다. 쌀값 안정화 아주 싸게, 그것도 일본 쌀보단 더 쌀 테니까. 방법을 한번 보죠. 방법. 토지를 개량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옥한 토지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토지? 자, 얼굴 좀 보세요. 그럼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려면 거름을 줘야 되거든요.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화학 비료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고 화학 비료를 이제 뿌리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이제 땅에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뭐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비료 공장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 연도수 외울 필요 없어. 그냥 20년대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비료 공장 이런 게 나오면 몇 년대라고? 20년대.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비료 공장 만들었겠어? 토지 개량 사업이야. 토지 개량 사업. 화학 비료 사용 이런 거 증가하고, 특히 공장들 이름 일일이 외우지 말고 뭐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이런 거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 이러면 이제 달나라로 가는 거야. 알겠어? 비료라는 말이 나오면 몇 년대다? 아, 2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 쌀 생산량이 증대되죠. 실제로 이래서 이제 증대돼. 뭐 종자도 개량하고 이러면서 이제 쌀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수리시설도 이제 일본이 개선시켜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리시설 개선 부분에서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요. 예상치 못했던. 일본은 이제 수리시설 개선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저수지니까. 이게 지금으로 하면 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목공사니까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려다가 아따 뜨겁다 야. 이거 하다가 보면 쌀 생산량 늘어나는 것보다 자기 돈 더 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역마다 수리 조합을 만드는 거야. 뭐 김제 수리 조합, 익산 수리 조합 이런 거 조합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거야. 그 조합에서. 그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제 수리 조합이다. 그럼 김제에 있는 농민들이 그 조합비를 내는 거지. 그 조합비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저수지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조합비를 걷는 과정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구분을 해서 걷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합비가 보통 부담이 아니었던 거야. 소작농은 안 내는데 또 뭐 더러운 새끼들은, 지주들은 또 소작농이 이거 전가시킨 새끼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땅을 조금 갖고 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과 비슷한 조합비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조합비가 너무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자영농들은 땅을 또 팔아버려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건 쌀 생산하는 것보다 조합비가 더 들어가. 그래서 또 소작농이 많아져요. 수리조합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리조합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지역별로 만드는 거고, 농민들이 이걸 가입해 돈을 납부한다.
그리고 이 농민들 중에 수리조합비 부담으로 인해 소작농화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이 없는 사람은 수리조합비 안 내거든. 근데 또 이것도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전가시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땅을 갖고 있는 애들이 땅의 면적별로 수리조합비를 걷는 게 아니고 그냥 땅 가지고 있으면 일정량 내는 거야. 아, 우리 그 저기 뭐야 모임 같은 거 할 때 회비 내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보면 씨발 많이 처먹는 애들 있잖아. 좀 적게 먹는 애 있고 그렇잖아. 근데 많이 먹는 애한테 야 너는 5만 원 내라, 네가 먹는 걸로 봐서는, 그러지 않잖아. 그냥 똑같이 2만 원 내고 그냥 회비 걷어서 먹잖아. 이제 그런 개념이야. 응? 그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면적에 비해서 조금 내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월 수리 조합비 얼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땅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부담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소작농, 이거 표정이 좀 어두워졌다. 이게 아까 얘 잘못 들었나? 많이 먹어요. 알겠어요? 2만 원 내고 5만 원씩 먹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안 먹는 새끼들은 지 문제지 뭐 그게. 아무튼 소작농화 된다. 소작농화 된다. 그래서 우리 토지 조사 사업에 있어서도 지주 전호제가 확산됐는데, 이 산미증식계의 결과로도 뭐가 많아져? 소작농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영농의 숫자가 줄어들고 소작농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지 당연히. 자, 실상을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좀 그릴 텐데, 그래프 잘 그리셔야 돼. 이 그래프로 이제 산미 증식 계획 볼 테니까. 자, 산미 증식 계획 전이에요. 전. 산미 증식 계획 전. 대략 그리면 돼. 대략. 산미 증식 계획 전에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요만큼이었다라고 봅시다.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생산량이야. 근데 이만큼 중에서 얼마를 수탈해 갔다는 거야. 이만큼을 수탈해 간 거야. 일본이 가져간 거야, 자기네 나라로. 근데 여기서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그 민족말살 통치할 때 공출이라는 말 있지. 공출이라는 말은 그냥 국가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야. 근데 수탈은 돈을 주고 사가서 지네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탈과 공출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수탈은 반출이거든. 그냥 반출. 그러니까 지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야. 지네 나라로 가져가려면 쌀 돈 주고 어떻게 해야 돼? 사서 가져간 거야. 사서 가져간 거라고. 근데 이만큼이 이제 수탈량인데, 자 보세요. 생산량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수탈했는데, 산미 증식 계획 목표가 얼마였느냐? 900만 석을 증산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1300만 석이었으니까 900만 석이면 거의 총 생산량의 더블을 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이 계획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증산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량을 이만큼을 만들겠다는 거지. 증산 목표량을 900만 석을 목표량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프 잘 그리셔. 이만큼이 이제 목표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 애들이 말한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달성된 양 있지, 이것만 지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럼 되게 웃기다. 너희 조선도 얼만큼이 이제 그 전부 다 남아 돌게 돼. 이만큼이 남겠지. 지금 이해돼? 표정 좀 어떻게 이해되는 표정으로 해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막 노숙하시는 분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네.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얼굴로 하지 말고 이해되시는 표정으로. 자 보세요. 이만큼이 생산량인데 생산 목표량을 이만큼으로 놓고 이만큼 목표량만큼만 가져가겠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도 이만큼은 이익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일본의 주장이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돼? 증산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 목표량은 이만큼인데.
이해돼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 만들어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증산이 일어났다. 이러면 O야 X야? 증산이 일어나지? 증산이 되지? 근데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하지. 근데 자 봐봐. 이만큼 증산이 됐을 때 가져가기로 한 수탈 목표량, 그 수탈 목표량은 달성을 해가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쌀이 요거밖에 안 남겠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증산량은 달성을 했는데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다. 그러나 원래 계획할 때 목표량만큼 수탈은 해간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증산 목표량 달성은 했어요? 못했어요? 증산 목표량 달성 못했죠? 그럼 여기다 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속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증산은 되었다 안 되었다? 증산은 되었다. 증산은 되었으나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다. 그런데 증산 목표량만큼 수탈하기로 한 수탈량을 뭐 해간다?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건 수탈 목표량은 달성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왜? 쌀이 이거밖에 안 남잖아. 그럼 우리나라 내에서 쌀값은 어떻게 되겠어? 폭등을 하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쌀을 못 먹네? 굶어 죽겠네? 그래서 이제 기아가 속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인 기자가 쓴 컬럼을 보면 조선인들은 흙을 먹는다. 흙. 이 고령토 같은 걸 먹는 거야. 먹으면 죽거든. 근데 당장 허기가 지니까 땅을 파서 먹는 거야. 그리고 아카시아 잎 같은 걸 빠가지고 그걸 즙으로 짜서 그거를 그 가죽에다 싸가지고 그걸 물로 떨어뜨리면서 먹고 산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근대화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게 근대화냐고. 누구를 위한 근대화야? 만약에 근대화가 됐다면 이거는 일반 농민들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근대화지. 조선 내 쌀값이 폭등해요.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 암기는 암기인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해는 돼야 돼. 1인당 쌀 소비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지. 왜냐면 쌀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한 명이 먹는 쌀의 양은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운 나와서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씨발 비싸면 못 먹는 거야. 쌀 소비량이 줄어들겠지 당연히. 그럼 이제 당연히 쌀도 못 먹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영양실조 같은 거 걸리겠지.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한다. 여기서 만주에서 수입되는 잡곡이 소, 돼지 먹이는 사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잡곡을 수입해다가 우리가 먹는 거지. 뭐 귀리 이런 거, 조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근데 이것도 미봉책이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재배한 쌀은 어디 주고? 일본 주고. 우리는 이제 굶주리고 있으니까 일본 놈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가 줬는데 그것도 이 기아가 해결이 안 됐다. 기아가 속출한다는 거는 아사하고 있다는 아사. 굶어 죽는 거. 아사. 여러분들 실제 일제시대에 그 속으로 들어가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료나 영상 다큐 같은 걸 일제시대 때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흙을 파먹는 모습이 어떤지 모르죠. 정말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텍스트로 배우니까 굶었구나 이러지. 사람이 굶어서 이게 흙을 막 파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잖아요.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야. 나중에 이제 우리 오후부터 독립운동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했는지 걔네들이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는다는 거는 정말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죽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우리 해봐서 알잖아. 우리 좀 시간 놓쳐가지고 좀 한두 끼 두 끼라도 굶어봐. 그 허기와 배고픔이 어떠냐고. 근데 그거를 3일 4일씩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시고 버틴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또 그게 일상화된다고 생각해봐. 저는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사 물론 좋죠. 일제시대 배우고 우리가 점수도 나올 거예요. 배우면 이렇게 배우면 나오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당연히. 빨리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진짜 이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좀 이것도 좀 뛰어야 돼. 일제시대는. 현대사는 아니더라도 일제시대는 이게 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35년 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마을에 아사자가 3,000명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사자가 3,000명씩 나오면 절반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야. 기록상으로만 보면 조선 민사령이라는 그 책자 그 부록에 보면 아사자가 3,000명씩 나오는 마을이 있대거든. 생각을 해보라고. 그 마을이 아비규환이지 그게 사람 사는 곳이었겠어?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주에서 작곡을 수입했다. 그래도 기하가 속출했다. 자, 기하 속출 밑줄.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야.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야 뭔지. 제가 이 말을 끊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해지잖아 기분이. 그죠? 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고통은 정말 미치는 거야. 굶어 죽는 고통은 정말 그 어느 고통에도 비할 길이 없어. 결과를 한번 보죠. 아까 전에 이건 잠깐 얘기했는데 수리조합비 과다징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지만 땅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n분의 하니까 일반 소규모 자영농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징수되는 거야. 소작농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기도 하고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지주들이 못된 새끼들이죠. 비용도 전가하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작물의 단작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리 쌀 이렇게 되죠. 온리 쌀.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우리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사 할 때 할 텐데 조선 후기 경제사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상품 작물이라고 해서 뭐 담배, 인삼, 파, 마늘, 생강 뭐 이런 걸 재배해서 농가 소득원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영농의 다각화라고 하거든요. 뭐의 다각화? 그러니까 영농의 다각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거든 조선 후기 때. 근데 이 산미증식계가 한 방으로 작물의 단작화가 강요되니까 다른 작물들은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온 신경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가 형성되죠. 이러면서 이제 영농의 다각화가 완전히 파괴돼 버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 쌀 농사 지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쌀 농사 지어서 못 살아요. 지금 어떻게 쌀 농사 지어서 어떻게 살아요? 상품 작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죠. 뭐 과수도 하고, 그죠? 뭐 배추도 좀 심고, 마늘도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쌀만 재배해서 어떻게 삽니까? 농사 지으면서. 만성적인 농촌 공황이 초래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농촌은 박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1910년대 토지조 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 농촌은 박살나.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전체 이 면적 중에 농업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90%의 백성들은 작살나는 거야. 이때는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가 아니잖아.
식민지 지주제는 더 강화돼. 소작쟁이도 빈발하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생각해봐요. 식민지 지주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주들의 횡포는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져. 기한부 계약지 소작농에다 이제 수리조합비 과다징수에 의해서 자영농들이 또 자기 땅 팔고 하면 지주는 더 커지지. 그러면 또 기한부 계약지 소작농은 계속 유지되지. 이러면 식민지 지주제는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작쟁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작쟁이의 발발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상이 뭐냐면 당연히 사회주의 사상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냥 평등을 좋아하는 거야. 인간이 좀 평등하게 살고 싶다. 이게 사회주의라고 사실은.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리고 농민의 해외 이주도 증가하죠. 이 농민의 해외 이주 증가는 비단 산미 증식 계획에서만 된 게 아니고 언제도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도 농민의 해외 이주는 증가해요. 토지조사 사업도 농민의 해외 이주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해외 이주 증가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토지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것들이 결국 농민의 해외 이주를 증가시켰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소작쟁이도 일어나고 이렇게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회유하기 위한 회유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다 미봉책이었죠. 정말 일본이 진심으로 이걸 해결해주고 싶겠습니까? 농촌진흥운동이 일어나요. 농촌진흥운동. 이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농촌을 뭐 시키는 거예요? 진흥시키는 거예요. 1930년. 근데 이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EBS 수업을 하다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그 사업 진행할 때 초기에 일제히 농촌진흥운동을 모델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상황이 똑같아요 이때랑. 왜냐면 봐요. 농촌이 몰락하죠. 그럼 농촌이 몰락하니까 또 도시 인구가 급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성적인 농촌 경제 공황이 초래되니까 농촌의 불만을 달래야 되잖아요. 이게 딱 1970년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그 시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EBS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일제시대의 농촌진흥운동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신 분이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하는 거야. 박정희를 건드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참는데 박정희 대통령 건들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것도 반대쪽에서는 다른 건 다 참는데 노무현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정말 진짜 우리나라처럼 역사 강의하기 힘든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무슨 말만 하면 좀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인데 실제로 딱 맞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어땠냐면 농촌 경제가 어려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 진흥운동을 한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물론 이제 새마을운동은 이거랑 다르죠. 이거는 미봉책으로 되는 거고 그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운동이죠. 새마을운동은 동아시아에서 유례가 없이 성공을 거둔 운동이에요.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시작할 때는 이 상황과 똑같았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죠. 조선 소작 조정령 이런 걸 이제 발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장료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조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농지령. 이 조선 농지령은 우리 아까 전에 마름의 횡포 있었죠. 이 마름의 횡포를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를 봅시다. 농민들의 통제 강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했던 대책으로 볼 수 없다. 그냥 농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그런 거죠. 특히 이 조선 농지령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마름의 횡포를 방지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조선인이 조선인을 더 괴롭히면 어떡하니? 참 그지? 어떻게 좀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좀 버텨내야지. 그걸 다 그냥 이용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을 밟고 그냥 그걸 피를 뽑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마름이거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이 마름은 정말 욕을 많이 쳐먹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보다 더 나쁜 새끼죠, 이런 새끼들이. 제가 왜 김일성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히틀러도 자기 민족은 공격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나쁜 히틀러도 게르만 민족끼리 싸우진 않았다고. 게르만 민족을 단합시켰지. 그래서 김일성은 나쁜 새끼인 거야. 어떻게 자기 민족을 쳐들어오니? 응? 그래서 나쁜 거야, 그 새끼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응? 이렇게 자기 민족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거든. 응? 다 힘을 모아서 대외적으로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의연히 대처를 해줘야지. 뭐 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응?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 야자 이렇게 땡땡이 까면 그 꼬꼬바른 새끼들 있잖아. 선생님보다 더 얄밉지 않아? 그 새끼가? 같이 못 가더라도 그걸 보호해줘야지 서로.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전시경제 체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 요렇게 배웠지만 이거는 이제 전시경제 수탈이죠. 경제 수탈 부분인데 193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3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병참이 뭐였죠 아까 전에? 군수 물자 생산하는 곳. 군수 물자 생산하는 곳을 우리나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만주사변이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연해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렸던 구상은 뭐냐면 결국 이제 만주를 일본이 먹었단 말이야. 여기를 만주를 통째로 먹었어. 그럼 일본의 다음 타겟은 어디야? 중국이지, 중국. 그래서 이제 37년에 중일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근데 전쟁을 이제 수행하려면 전쟁 물자를 공수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전쟁사 들으면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전쟁은 보급이다, 보급. 전쟁은 보급에서 승패가 나는 거야. 씨가 무슨 전투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밥을 주면 이겨. 알겠어? 밥이 중단돼서 지는 거야. 그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그 롬멜 장군 얘기 있잖아. 롬멜 장군이 미군 병사 이 시신을 딱 봤는데 미군 시신 뒤지다가 밑에서 여기서 초코 케이크 나왔댄다. 미군 병사의 주머니에서 초코 케이크 나왔대. 그러면서 롬멜이 했던 얘기잖아. 이 전쟁은 진다. 일반 사병 주머니에서 초코 케이크 나오면 지는 거야. 지금 초코 케이크 보급되고 있는 거 아니야. 먹으면 얼마나 맛있니 그게. 총 한 발 쏠고 두 발 쏘게 되고 막 그것도 초코인데, 그치? 보급이거든, 보급. 전쟁은 보급이야.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리고 있는 구상은 이게 보급이거든. 그러면 보급을 자유롭게 하려면 이 만주는 만주대로 이제 병참 기지화가 돼야 되지만 한반도 쪽에서는 이 북부가 병참 기지화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철도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병참 기지를 만드는 거야. 여기서 생산된 물자를 자유롭게 중국으로 공급시켜 주는 거지. 왜? 중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보급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병참 기지죠. 그러니까 37년에 중일 전쟁이 터지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 포석이지. 그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직물을 만들고 북쪽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이건 군수물자예요, 말 그대로. 자, 병참 기지화 정책 한번 볼게요. 조선을 군수물자 생산기지화 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뭐 이제 그
사실 팩트만 얘기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에 뭐가 많이 들어서요. 공장이 많이 들어서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거야. 또 이게 얘기하기가 너무 이제 입 아픈데 그 수치로만 보면 실제로 30년대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돼 안 돼. 북부 지역이. 공업화 돼.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업화 시켜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야. 두 가지 이유야. 왜? 이들의 공업화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지 지금 보면. 그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공업화 됐어. 그래 좋아. 10번 양보해서 그래 공업화 됐다고 보자. 근데 이 공업 시설이 우리나라 현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야. 6.25 때 다 파괴돼 생산 시설이.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 중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공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씨야 확 싸닥을 찢어버려야 돼. 연속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업화가 맞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매우 어려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얘기하는 교수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 시설을 완비했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근대화됐고 설비를 가동하면서 이런 기술 인력들이 양산되고 이런 얘기를 숫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 그 나오는 뭐야? 그 반일 뭐 민족주의인가? 종족주의인가? 이제 그런 책도 그런 책의 일환이야 다. 다 이런 숫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숫자 얘기. 그 책 보니까 내가 책 읽어봤거든. 다 숫자 얘기하는 거야 숫자.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봐요. 일본에서 나오는 군수 물자를 중국 작전을 수행하는 일본군에게 전달해 주려면 얼마나 많은 보급 이게 뭐야? 보급 뭐라 해야 돼? 비용이 필요하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뭐다? 보급이야. 보급.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국시대 때도 왜 한강을 차지하면 전성기야. 이건 보급로 때문에 그래. 강을 이용한 보급로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면 삼국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란 말이야. 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 한강, 여기 남한강, 충주, 여기 원주, 이쪽에 임진강, 이쪽에 예성강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만 딱 잡고 있으면 시야 끝나는 거야. 어? 쌀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조운할 때도 얘기해줬잖아. 쌀을 사람이 나르거나 수레가 나르면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쌀 들고 출발하잖아. 서울 오면 지가 먹어서 없어져. 배로 날라야 돼. 배. 쌀은 무조건 뭘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수험생분들이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쪽에 면직물 공업 공장을 만들고요. 북쪽에 양을 사육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이 남쪽의 면직물, 북쪽의 양을 사육하는 건데 왜 이게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초기에 산업혁명 초기에 나오는 공장들이 뭐예요? 다 면방직 공장이죠. 그게 왜 산업혁명 초기에 나오는 거냐면 그게 공업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면직물이 나와야 다른 공업들이 확산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가방도 만들고 이 면직물이 나와야 신발도 만들고 이걸 만들어야 뭐 생산 품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면직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공업 원료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34년이냐? 이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되는 시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일본은 이제 남면 북양 정책으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쌀보다는 뭐 해라? 면직물 공장에서 일도 하고 쌀보다는 양을 키우고 뭐 이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남면 북양 봅시다. 남부는 뭘 재배하고? 면화 재배하는 거야. 면화 재배뿐만이 아니라 면직물 공장을 세우는 거야. 면화를 재배하면 면직물 공장도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는 거야. 양. 이걸 남면 북양이라고 그래. 남면 북양. 근데 그래 공업원료 증산 정책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게 북쪽의 양은 이게 목축이 가축 사업이잖아. 그래 이건 공업이 아니고 그냥 외울 때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는 면을 북쪽에는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해. 이후 중화학공업 추가 육성. 그래서 중석이는 이걸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남면 북중화학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남쪽에는 그러니까 공업도 종류가 있는 거야. 공업도 1930년대 남쪽에는 무슨 공업이? 면직물 공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분류하면 경공업이지. 그다음에 북쪽에는 어떤 공업이? 중화학 공업이.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분단 딱 됐을 때 북쪽이 경제가 팍 성장했던 거야. 그나마 이 중화학 공업 지역이 있어가지고 수력 발전소 이런 걸 북한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됐던 거야 초반에. 근데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을 지네가 일으켰는데 다 파괴됐지. 남면 북중화학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남면 북중화학 이건 이제 팁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라. 남면 북양 이렇게 하지 말고 남면 북중화학 이렇게. 자, 그다음에 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는데요.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나타났던 거 뭐죠? 전시동원 체제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드라이브가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거를 이제 전시에 동원하는 거예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요. 전시 체제가 강화됩니다. 국가 총동원법이 선포돼요.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38년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인적 자원 수탈부터 볼게요. 인적 자원 수탈. 자, 징병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징병, 지원병령. 지원병령부터 시작되거든요. 지원병령.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지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지원하라고 그러면 누가 지원해요? 아메바예요? 이제 38년입니다. 38년 지원병령이. 근데 이게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라고 해서 원래 명칭은 이런데 이게 38년 2월이고 이게 38년 4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 국가총동원법 이후의 사실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답인 거야.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 근데 잠깐 스톱. 쓰지 마셔.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틀려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나오겠지, 그치? 이건 만점 방지용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건 안 나올 거 아니야. 더 이상 또 내면 이건 만점 방지용 문제가 아니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육군 특별 지원 병령이 4월 이게 2월 이거 국가 총동원법이 4월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후가 아니고 전이다.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건 정확히 이거 틀리라고 낸 거 아니야. 그럼 틀리라고. 그거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설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낸 사람이 그냥 틀리라고 하고 낸 거야. 이건 맞출 수가 없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교수들한테 이런 거 내는 교수들 내가 내볼 테니까 네가 맞춰볼래? 그 사람도 못 맞춰. 그 사람도 못 맞춘다고, 당사자도.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이런 게 자꾸 필이 꽂히면 만점 방지용 문제 하나하나 걸어서 이렇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큰 걸 놓쳐 다. 어차피 18문제는 일반적인 데서 나오는 거야. 그거 맞추고 그 다음에 승부를 봐야지. 그 18문제도 못 맞추면서 자꾸 만점 방지용 문제들을 자꾸 건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건 다 넣어버려 여기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학도 지원 병령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라고 하니까 지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지원하라고 한 거야. 학생들한테도 너희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럼 학생은 아메바야? 학생들이 더 똑똑해. 알겠어? 43년이야. 안 해. 안 하지. 누가 지원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강제로 데리고 갈게. 이게 징병령이에요. 이게 44년이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란 얘기예요. 지원해, 안 해. 그럼 학생도 지원해, 안 해. 그럼 그냥 데리고 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징병은 강제니까. 내가 아까 전에 그 아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자꾸 미안한데 이런 얘기해서 이제 안 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를. 생각해봐. 19, 20살 먹은 애가 징병을 당했어. 그럼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요? 미얀마, 필리핀 이런 데로 끌려갔거든요. 그럼 그 동남아시아의 그 혹독한 그 더위 속에서 19, 20살 먹은 애가 총알바지처럼 이렇게 총 맞아 죽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그 옆에 애들이 죽을 때 그 느꼈던 공포,
그리고 거기가 생전 처음 보는 지역이잖아. 그 공간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과 공포.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짓을 했는지 이해해야 돼.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한 건지. 그것도 19, 20살 먹은 애들한테. 그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어. 응?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그 수풀이 우거진 데서 밤을 자면서 그 비 올 때 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잤겠냐고. 얘네들이 징병으로 끌려갔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공부를 하면 일본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세계사적 분위기 그래 다 좋아. 10분 양보해서 좋은데 사람을 딱 놓으면 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위안부 할머니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체 세계적 틀로 보면 안 돼. 그 할머니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할머니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니? 그 인생을. 그 한 명의 할머니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니? 내가 나중에 위안부 할 때 얘기하겠지만 제가 위안부 그 봉사활동할 때 본 할머니 보면 여기가 다 배가 잊을 수가 없어. 그 문신을 막 그렇게 다 새겨놓고 일본 군인들이 무슨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들, 성기 막 들어가는 용어들 그런 걸로 막 몸에다 몸뚱 안에다 문신을 다 여기 배를 다 갈라놓고 질에다 호수를 꼽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물을 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본국에 와서 자궁을 다 드러내고 그 할머니의 인생은 그 할머니 나이가 16이었댄다. 지금 참고로 저희 딸이 18이에요 나이가.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거를. 그리고 그게 자기가 원해서 매춘 활동한 게 아니잖아. 거기 누가 그러면서 매춘 활동을 하니? 그잖아. 누가 그 자기 몸에다 그렇게 문신을 새겨가면서 그 배를 그렇게 그 맨날 도려내가면서 그렇게 누가 돈 벌려고 매춘 활동을 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안에다 놓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니까 뭐 이런 감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워야죠. 뭐 지원병령 38년, 학도지원병령 43년, 징병령 44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외우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야. 사람들. 이거에 당했던 사람들. 징병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잊지 않으면서 44년을 외워야지. 그 사람은 없고 44년만 있으면 그걸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거를. 공부 하나 많아야. 그거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응?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과연 저분은 위안부 할머니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가봤나? 위안부 할머니랑 얘기라도 한마디라도 해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람을 보면 그런 얘기 못하거든요. 사람을 보면. 징용령. 우리 이거 뭐 얼마 전에도 영화로 했던 군함도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 나오는 게 징용입니다. 징용. 1939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요즘에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이 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도 좀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 국민근로보국령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41년에 발표가 됩니다. 다 일시키는 거예요. 일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징병은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고 징용은 뭐 시키는 거고. 용 우리 그 저거 용 조용조 할 때 그 용이야. 그 세금 그러니까 일 시키는 거라고. 그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 이것도 44년에 여러분들 그 요즘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 정신대 근무령은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잡혀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신대로 가면 대부분 90% 95%는 뭐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몇 프로 안 되는 분들이 바로 그 위안부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일제 성노예 이런 표현이 더 적당한 말인데 뭐 그네들이 위안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들이 쓰는 용어대로 해주면 하여튼 위안부 할머니가 여자 정신대 근무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작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공장이나 이런 데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수가 이렇게 끌려가서 그런 이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말 참담한 이 일을 당한 거죠. 그분들이 거기 끌려가가지고 뭐 바람이라면 좀 한 분이라도 좀 살아 계실 때 일본이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서 마지막 바람이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화가 나는 거지. 그 당사자들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당한 분들의 심정은 어떻겠냐고. 그분들 좀 살아 계실 때 일이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얼마 전에도 이 징용 배상 판결 받았던 할아버님이 나와서 자기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이 그게 국민들 그 공감돼요. 그게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모아져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가해와 피해는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꾸 가해자 피해자가 혼선이 일어나면 안 되죠.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가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가해자는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과를 먼저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 밑에 다시 한번 봅니다. 물적자원 수탈이에요. 계속 이제 인적자원 수탈 넘어갔고 물적자원 수탈인데 공출이라는 제도입니다. 공출.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탈과는 달라요. 산미증식계획 할 때 쌀을 수탈했다. 그건 맞는데 산미증식계획 할 때 쌀을 공출해 갔다 그러면 틀려요. 공출은 이 이후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공출은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배급을 해주죠. 쌀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가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배급을 해주는 겁니다. 배급. 공출, 배급 이런 거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공출, 배급 이런 건 키워드가 됩니다. 시대를 보여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40년에 산미 증식 계획도 재개돼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치 군량미가 필요하겠죠. 군량미 공출하는 거죠. 군량미 확보 목적으로 40년에. 그러면 잠깐 보자.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에 시작해서 34년 남면 북양 정책 하면서 중단됐지. 그럼 34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몇 년에 재개되는 거야? 40년에. 요거 잘 봐야 되겠다. 특히 어떤 문제? 이게 시대 주고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는 거.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34년부터 40년까지는 산미 증식 계획이 안 되고 있는 시기죠. 쇠붙이, 금붙이 이런 것들 다 공출해 갑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음식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비빔밥이 있었거든요. 비빔밥 문화는 있었는데 그때 비빔밥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는 비빔밥 있죠. 엄마가 냉장고 청소하기 전에 먹는 비빔밥. 락앤락 딱딱딱딱 따가지고 자 오늘 비비자 이래가지고 싹 비비는 거 있잖아. 근데 뭐 고춧가루도 고추장도 넣고 이게 참기름 몇 방울 떨어져서 비비면 되게 맛있잖아. 식구들 다 이렇게 모여서 먹는 거. 그 밥통에다 그냥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먹는 거. 그 비빔밥 문화는 이때 생긴 거야. 다 쇠붙이 금붙이가 다 공출되니까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바가지 같은 데다 밥이랑 반찬이랑 다 넣고 그냥 비벼서 먹는 거야. 둥그렇게 앉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비빔밥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실제로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지. 그래서 근데 애완의 음식인데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참 야한 게 냉장고 청소하기 직전에 꼭 그래. 냉장고 싹 비워야 될 때. 서가 오늘 비빔밥 먹자. 그럼 난 속으로 청소하는구나.
네, 정말 웃긴 얘기 하나 해줘. 이 얘기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비밀인데요. 놀래가지고 비밀인데, 아내가 한 3년 됐어요. 밥을 이제 수업 끝나고 가서 밥을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딱 줘요.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자 이거 먹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먹을래. 그랬더니 왜 안 먹어? 이거 먹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안 먹어. 그래서 딱 먹었더니 이걸 바로 음식통에다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넣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왜 이걸 왜 버려? 그랬더니 상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자기도 사태를 느낀 거야.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오늘 못 먹으면 상한다는 거야. 내가 듣고 있는데 기분이 실컷 일하고 왔는데 그럼 앞에서 그때 몰래 버리든지. 근데 자기도 이상한지 아니 먹을 수는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씁쓸한 거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가족들끼리 먹는 비빔밥 문화는 이 공출에서 시작된다. 공출. 먹으면서 항상 공출을 생각하면서 먹어. 알겠어요? 녹그릇, 농기구 이런 거 이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다음에 식량 공출제도 뭐 이때부터 시행되는 거고, 식량 배급제도 다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군수 물자 동원 체제예요.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일본이 필요한 군수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동원하는 거죠. 저 괄호는 제가 여러분들 공부 편하라고 쳐놓은 거예요.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그럼 정신 총동원을 빼면 국민 뭐죠? 조선연맹이죠. 이게 1938년에 만들어져요. 이 단체가. 그럼 이 단체는 뭐 하는 단체예요? 군수 물자 동원하는 단체예요. 국민 조선연맹이에요. 근데 왜 제가 여기다 가로쳐 놨는지 이어서 보시면 알아요. 이게 40년에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바뀌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따가 할 거예요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속을 빼면 뭐만 남지? 나 같으면 그렇게 외우겠다는 거야. 국민조선연맹 그렇게 그냥.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기가 어려워. 왜냐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그냥 바뀐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냥 외울 때 국민조선연맹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애국반이라는 게 운영되기 시작해요. 뭐가? 이 애국반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뭐가 되냐면 반상회 같이 돼요. 애국반, 반상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얼마나 군수물자를 납품해야 될까 이런 거 이제 회의도 하고 이번에는 뭐 이불을 몇 개를 더 납품하자 뭐 이렇게 하는 회의. 그게 애국반이에요. 애국반. 이 산하 애국반이 결성됩니다. 이 밑에. 그러니까 원래 되게 재밌는 것도 이거예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때 애국반이 결성돼요. 근데 이게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국민총력조선연맹 때 애국반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때인데 그냥 이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40년이라고 해도. 10호 단위로 묶은 거예요. 10호 단위로 묶어서 반을 만들어 가지고 10개의 가구들이 얼마나 그 군수 물자를 납품해 주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그 요즘에 보험회사나 뭐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실적표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적어 가지고 이 애국반은 뭐 이게 성적이 떨어지는군. 실적이 안 좋군. 그럼 또 불러다가 또 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이거는 뭘로 바뀐다? 반상회로 바뀐다. 자, 그다음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군인들은 더 미쳐가죠. 그러니까 미친 군인이 아니고 개 미친 군인 뭐 이렇게 되죠. 자, 밑에 페이지 한번 넘어오세요. 일제의 산업 침탈 부분인데 어렵지 않아요. 이건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산업 침탈이에요. 산업.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침탈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건데, 회사령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1910년에. 우리 일제시대 때 령은 법이죠. 근데 공부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이 령 앞에 있는 걸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령 이러면 뭐 탄압하는 거야? 회사. 그 다음에 광업령 이러면 광업. 뭐 이게 다 탄압하는 거야. 산림령 이러면 산림 탄압하는 거야 다. 그럼 회사령이 뭐냐? 이때 회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령이 뭐냐? 한번 보죠.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부에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면 총독부가 허가를 내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인들이 회사를 차리겠다고 신고를 하면 총독부가 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지. 당연히 안 내주지. 그럼 일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내주지.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못 벌게 하려는 제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일본인들이 돈을 버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지. 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이거와 반대말로 쓰이는 게 뭐냐면 신고제라는 거거든요.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그 학원 많은 이유가 그거야. 신고제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대치동에 있을 때 대치동 이 사거리에 보습학원이 400개 있다고 했던 거야. 반경 1km 안에. 신고만 하면 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공대를 갔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아줌마가 엄마가 학원을 차려. 그럼 학원이 잘 돼. 그 아들이 그 저거야. 증명하는 거야. 알겠어?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들이 거기 대치동은 아줌마들이 다 학원 원장이야. 근데 이런 얘기 뭐하러 하는 거야? 아, 신고제. 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 자, 목적은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말을 좀 멋있게 만들면 이거죠. 민족 자본의 설립을 억제한다. 설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설립이 아니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다.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못 벌게, 돈 못 벌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산림령입니다. 1911년에 나오죠. 이게 2016년인가 17년 저기 그 서울시 문제에서 이게 산림령으로 한번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선생님 산림령인데 왜 산림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라고 이게 큰일이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무슨 삼자야? 빽빽할 삼. 이게 매산자지. 얘랑 같은 말이야. 나무 이렇게 많으면 얘 아니야? 선생님은 산림령이라고 해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산림령으로 나왔는데요. 선생님 혹시 구멍입니까? 산림령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이게 산림령이야. 같은 말이잖아. 자, 산림령 그럼 해봅시다. 산림령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벌목. 그러니까 목재를 체벌해서 돈이 될 만하게 쓰는 것들은 누구에게 허가 안 내주는 거야. 그래, 똑같은 거야. 다 허가제야. 그 다음에 어업령도 마찬가지겠죠? 어업령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뭐 조경수역 어장, 뱅크 어장 이런 데 이제 물고기가 많이 어획량이 풍부한 지역은 조선인에게는 어업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조업권을 안 내주고 누구에게만 내주는 거야? 일본에게만 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 광업령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도 똑같아. 광업령. 광산채굴에서 돈 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허가 안 해주고 일본인들한테 허가 내주고. 이 앞에 조선 다 붙어도 돼. 조선 산림령, 조선 어업령, 조선 광업령 다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임야 조사령이야. 자, 여기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돼. 자, 봐봐. 아까 전에 토지조사령 있었지. 토지조사령은 뭐 뺏으려고 반포한 거야? 땅 뺏으려고. 임야조사령은 그치, 산 뺏으려고. 근데 토지조사령이 언제 끝나? 알겠지? 이제 토지 뺏고 그 다음 뭐 뺏으려고 하는 거야? 산 뺏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년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이거는 20년대 우리 산미증식 계획할 때
산미증식 계획의 배경을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의 경제 호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의 경제 호황이 일어났는지도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호황 국면이 접어들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럼 그거 그대로 생각하고 갑시다. 일본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처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를 투자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왜? 가까우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다 공장도 미쓰비시 같은 데서 공장도 세우고 뭐 이러면 인건비도 저렴하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생산 단가도 낮추니까 영업이익은 더 커지겠지. 일본 기업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일본 애들이. 회사량을 철폐시켜. 왜? 복잡하면 일본 기업들이 막 이렇게 신고하고 기다리고 이러면 막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철폐시켜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거야. 이러면 이제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도와주는 거지 이게. 결국 이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똥 밟는 문제가 하나씩 나온다. 이제 잘 봐봐. 회사령 설치했을 때, 회사령을 제정했을 때 뭐 하려고 제정한 거였지? 잘 생각해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신고하면 허가 내주는 거잖아. 그럼 회사령 제정도 회사령 폐지도 다 일본 위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 틀렸어. 자, 봐봐. 1910년에 회사령이 제정된 것은 일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X? 아니야. O야. 다 O야. 왜냐면 회사령이 제정되면 이 우리나라에서 세우는 회사들이 새로운 회사들이 아니야. 일본에 있던 회사들이 분사를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사령 제정도 회사령 폐지도 다 일본 기업을 뭐 하기 위한 거야? 도와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만 공부하면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 제정한 건 회사령 폐지야. 이렇게 딱 외우잖아. 그럼 회사령 제정이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면 X 이렇게 되거든? 아니야. O야. 다 O야. 그러니까 회사령이 제정된 것도 회사령이 폐지된 것도 다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결과를 한번 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완전히 똥 받고 다 틀렸어. 이렇게 외우니까.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 회사령 제정. 이건 아니야. 회사령 왜 제정했어요? 예,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일본이 성장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맞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민족 기업의 설립이 조금씩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설립을 하겠죠. 왜냐면 신고제니까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족 기업도 설립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설립하는데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 커지겠죠. 그럼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도 커지고 우리 민족 기업도 설립되면 우리 민족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일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동시에 시장에 풀리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왕이면 우리 기업 거 쓰자라는 운동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이. 경성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것들이 이때 세워진단 말이에요.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물산 장려 운동 하기 전에 이거 얘기 좀 한번 다시 해봅시다. 경성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고무신 공장 만들었는데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일본이 철폐해줘요. 이건 이제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관세를 없으면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3년에 이제 관세 철폐를 하고 물산 장려 운동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우리 기업에서 만든 거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은행령 이런 거 제정해 가지고 일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거 봐요. 자본금 50만 원 이상인 기업만 기업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럼 자본금 이때 당시 자본금 50만 원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500억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럼 자본금 500억 이상의 기업도 우리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있겠어? 그럼 대출을 누구만 해주게 되거든. 그거야 다. 그러니까 이걸 카테고리로 묶으면 다 일본 기업 돕는 거야. 관세 철폐, 신은행령 이런 거 다 뭐 돕는 거야? 일본 기업 돕는 거야.
한국인 소유의 중소규모은행을 일본 은행에 또 이러면서 이제 강제 합병시키지. 다 넣어버리는 거야. 왜? 생각해봐. 신은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본금이 그렇게 적은 애들은 대출을 못 해줘.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해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무래도 그 규모가 작으니까 리스크가 또 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재정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이런 은행들이 헐값에 사는 거야 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1930년대 이후는 국가 총동원법 제정 이후 각종 물자 공출이 강행됐다. 여기까지가 끝이야.